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유동수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한 유동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지 1심 선고 결과를 알아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유동수 중국 국적 그쪽 이름으로는 리우동시우라고 하는데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일단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자, 오늘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제 이게 지난해 12월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 방송 직전에 수원지법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동수에게는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5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재판 포인트 짚어보죠. 누명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점점점이네요. 일단 저렇게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재판부는 일단 35년형을 선고한 거 보니까 안 받아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범죄자들 부인한다고 해서 다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판단한 건 결국 증거물에 대한 분석인데 일단 동기를 생각을 해보니 일단 이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동기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이동 동선에 대한 CCTV 분석을 해보니까 사체를 훼손해서 여러 곳에 버렸는데 이 사람 동선하고 사체 그 발견 장소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죠? 굳이 말하면 하필 이 사람이 간데 사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유동수의 집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DNA가 대량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혹은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유동수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일단 누명이라고 본인은 항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증거관계에 비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누명인데요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또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붙잡혀가지고 경찰서로 끌려올 때도 피해자한테 할 말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했었잖아요. 자, 교수님 오늘 그 판결의 형량 35년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살인 범죄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피해자의 그 사체를 훼손을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 인명 경시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그 기본이 23년 이상 무기고 그리고 가중이 되면 이제 무기 이상인데 실제로 이제 35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무기와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중 요소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이제 그 살인을 했다든가 사체 손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체를 유기했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조건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재판부에서 35년을 선고한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공 기자 그 재판 받으면서 유동수 좀 표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선고 이후에도 유동수 끝내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요. 유동수 선고 이제 35년형 듣고 나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서 내 인생 끝났다, 난 죄가 없다, 억울하다. 형사들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버티다 법정 경위들에게 양팔을 붙들려서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나올 만한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저렇게 죄가 없다, 조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좀 사건을 복기를 해보죠.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앞서 이제 백 변호사님께서도 설명하신 내용이지만 이 재판부가 이 유동수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을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요. 이 두 사람 피해자와 유동수는 이제 연인 관계,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헤어지게 됐고 이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범행의 의도를 가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7월이었죠. 이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를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유동수가 마지막에 만났던 이 피해자가 마지막에 만났던 게 유동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했는데 실제로 둘이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이제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경찰이 수사를 하던 끝에 CCTV와 아까 말씀하신 그 혈흔들을 바탕으로 이 검찰을 통해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 시신 훼손, 좀 워낙 이게 끔찍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걸 또 저는 이런 시신 훼손 사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를 처음에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좀 충격을 받을까. 저는 그것도 참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런 것을 처음에 이제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뜨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신고를 하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이후에 정신적 어떤 그 트라우마 여기에 이제 그 본인들이 시달리고 그러니까요. 또 그거와 관련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면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사실 이제 이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크게 이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복수심과 또 하나는 이제 시신을 본인이 처리하기에 용이한 그런 그 방법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그런 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행동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것을 목격을 했을 때 받는 정신적 충격은 그건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요, 변호사님, 법원이 이렇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유동수가 그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법원이 면밀히 이 사건을 좀 살피기 위해서 판결 전 조사를 했다는데 판결 전 조사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우리가 종종 재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죠. 과거에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때 유죄가 틀리고 무죄로 다시 판단하는 경우들 종종 봤죠. 이제 이런 오심의 가능성들이 사실 형사 사건에는 제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무언가 판단을 잘못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보면 판결 전 조사라는 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이 사람 범행에 관련된 동기 조사,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우 관계는 어떤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이 사람 성향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증거 관계와 이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접적인 조사들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나왔던 이런 오심 가능성들을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수 본인이 워낙 뭐 저렇게 나는 억울하다 뭐 그렇죠. 조작됐다 그냥 하도 그러니까 그렇죠. 법원에서도 맞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